예, 됐습니다. 예. 제가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뭘 준비를 해도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식으로 준비를 해놔서 저는 오면서 파워포인트를 누르면서 할 줄 알았더니 저기 있는 분이 그 수작업으로 해주식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조금 하여튼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병영 여기 초등학교 46회 졸업을 했습니다. 1900 그러니까 68년도에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울산 제1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작년 제가 7월에 한국을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지가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떠나가지고 40년 됐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간지 81년에 가서 27년, 울산 떠난 지 40년, 한국 떠난 지 27년 만에 그것도 고향 땅에 돌아와서 정말 예전에 내가 아까 저기 앉아 있으면서도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성전이 크지만 내가 여기 다닐 때는 교회가 이쪽 벽 쪽으로 있었고 상당한 여기 정원 같은 게 있었고 요 끝에는 그 종각이 있었어요. 그 종각이 있어서 이렇게 치는 종도 있었고 저녁 시간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면은 저기 그 삼산 저쪽으로 보면은 그 정유공장에서 그때 막 이렇게 그 이제 꿀뚝에서 불이 나는 그 이제 폐유를 때우는 그 불이 나는 걸 그런 걸 보면서 난 자랐는데 저녁 시간에 특히 그 종각에 이제 서서 그때 뭐 집이 높은 집이 없었고 다 2층 정도가 제일 높은 집이었지만 아주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은 멀리 보이는 그 정유공장의 불빛 그리고 그 천녁 되면 이제 그 샛별이 나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참 저 넓은 세상에 뭐가 있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꿈을 키웠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뭐 병력이라는 것이 지금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다른 데하고 다 이렇게 돼 있었고 하여튼 와서 여러 가지로 감회가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좀 신세대답게 타이틀을 제목을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예,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학교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신문이나 무슨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금년 3월에 첫 입학생들을 작년 3월 이제 해가 지나서 작년 3월에 500명을 받아가지고 첫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이제 그 750명을 지금 뽑아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1학년이 이번 3월에 되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이제 1차년도, 2차년도, 3차, 4차년도 계속 가면은 학부에 전체 750명씩 해서 4년, 그래서 3,000명, 그 다음에 대학원에 2,000명, 그래서 전체 정원을 5,000명으로, 대학생 3,000, 대학원생 2,000, 그렇게 지금 4년이 지나면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는 아직도 그 건물이 다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2학년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2월 말까지는 지금 이제 건물을 다 완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일단 작년에 개교를 하면서 다들 좀 어떤 학교가 생길 것인가 궁금해 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그 저희들이 하나 더 넘어가 보십시다. 저기 건물이 이쪽 그 왼편에는 이제 그 교실로서 쓰는 건물들이 있고 오른편에는 학생회관, 기숙사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금 울산 지역 출신들이 1학년들이 보면 한 12.4% 정도 들어왔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울산대학에는 내가 알기로는 76%의 학생이 울산에서 오는 학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한 12.4% 그러니까 전국에서 골고루 다 들어온 그런 셈입니다.
그리고 12.4% 안에는 울산 학생이라고 해서 5% 우리가 할당을 준 게 있습니다. 즉 울산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해서 뽑은, 그러니까 순수 경쟁을 해서 들어온 학생 한 7% 정도. 그리고 울산 할당을 줘서 5%, 그래서 한 12%. 물론 우리가 바라기는 울산 학생들이 더 많이 와주면 좋겠긴 하지만은 우리 학교의 어떤 그 전체적인 다른 뭐랄까 뭐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이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나 그런 수준을 기대를 그런 학교를 만드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하여튼 울산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와줬으면 하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바람이 있기는 하지만은 작년에 보니까 저희 학교에 온 학생들이 한국의 그 고등학생이 한 3% 수준에 속한 학생들이라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금년에도 아마 그런 학생들이 그런 수준의 학생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100% 영어 강의를 한다. 아까 제가 목사님과 식사하면서도 그랬습니다. 100% 영어 강의한다 그러면 당장 나오는 첫 질문이 국어도 영어로 강의를 합니까? 뭐 국사도 영어로 강의합니까? 근데 제 답변은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국사, 국어 안 가르친다. 그렇게 했고 왜 안 가르치나 뭐 제가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 첫 시작부터 100% 영어 강의한다. 이제 그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학생들이 따라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뭐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하고 일단 저희 학교 간단한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몇 개 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세계 최대 조선소가 어느 곳이죠? 예, 이거 모르면 울산 사람 아니죠. 그럼 내가 한 몇 개만 더 물어보죠. 현대중공업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제일 큽니까? 삼성. 세 번째는요? 대우. 네 번째는요? 기억 나온 김에 해보죠. STX. 다섯 번째는요? 아니, 그거 울산에 있는데요. 미포 조선요. 예. 한국이 그 조선소 탑 5를 휩쓸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정말 자랑거리죠. 그 탑 5 중에 두 개가 울산에 있다는 것도 참 자랑거리죠. 자, 그 다음에 세계 최대의 가전제품 회사. 예? 예? 삼성이요. 맞습니다. 예, 삼성.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삼성이 세계 최고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기라성 같은 엄청난 회사, 뭐, 일본만 해도 소니, 뭐 해도 도시바, 뭐 예를 들어서, 뭐 HP. 근데 작년 기준으로 드디어 삼성이, 작년 2009년 말 매출액으로 다 잠정적으로 따져보니까 삼성이 매출액으로 제일 큰,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업체라고 봅니다. 이거는요. 초고속 인터넷 연결이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예? 한국이죠. 예. 예. 아니 또 미국에서는 인터넷이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할 거지.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나라가 어디 인터넷이 그렇게 보급이 한국처럼 안 돼 있느냐?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크고 땅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한국은 나라가 좁은 데다가 아파트가 많으니까 이 인터넷을 연결하는 게 쉽지만은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아직도 전화로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 상상도 못할 겁니다. 전화로 해가지고 56K 정도 쓰는 그런 인터넷 쓰는 학생들도 있다는 걸 한국 사람들은 상상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뭐 인터넷 세계 제일 잘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당연히 한국이죠. 예, 뭐 교육열 1위, 교육비 부담 그것도 한국이 1위입니다. 사교육비 부담 뭐 여러분 다 피부로 느끼실 것 같은데 한국의 경제력이요. 2006년에 한국이 10위였습니다. 그러고 조금씩 밀려가지고 지금 뭐 작년에는 아직도 통계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데 14위 이렇게 됩니다. 한국의 국토 면적이 여러분들 그 지구본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이 굉장히 조그만하죠.
우리가 봐도 우리가 그걸 이렇게 막 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 있는 거니까. 그런데 땅덩어리만 보면은 110등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한참 떨어지는 거죠. 북한까지 합해서 84에 겨우 이제 100등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인구로는요, 25번째 정도 되고, 북한을 합치면 한 17번째 된다고 그러는데, 뭐, 아시지만 지금 한국이 저출산 1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랭킹이 내려가면 내려가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만 보면은 어떤 것 같아요? 대단하죠? 예, 정말 장로님 말씀대로 대단하죠? 정말 여러분들 세대는 이런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제 나이만 해도 이런 걸 피부로 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던가, 그리고 얼마나 지금 이렇게 뭐 지금 뭐 세계 1위 하니까 뭐 이제 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 그렇죠? 정말 기적이죠. 예. 이거는 어떤 나라 같습니까? 예전에 그 이조 시대나 이런 왕조 시대는 뭘 잘못하면은 3대를 멸하는 그런, 내가 잘못하면은 친가 외가가 다 멸종을 당하는, 씨를 말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도 기독교를 믿으면 3대를 잡아가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요. 중동에 사우디나 이런 나라요. 어디 것 같습니까? 우리 위에 있는데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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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가 필요할 때는 북한을 넣었지 않습니까? 북한을 포함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또 우리 반쪽은 또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는 설마 알 것이다 생각하는데, 기독교를 믿으면 3대를 잡아간다고 그럽니다. 자살률 1위가 되는 날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 북한일까요? 예? 예? 한국이요. 예, 맞습니다. 교통사고 1위는요? 아니, 답을 내가 이제 떠넘어가죠. 출산율 최저는요? 예. 자, 아까 앞에 내가 질문한 거는 한국이 다 1등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물은 거는 한국이 끝에서 1등 한다. 지금 제가 극단적인 두 개를 보여드렸어요. 자, 이런 시점에 산 한국인들은 행복한 것인가요? 얼마나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재보세요.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단군 이래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적이 없습니다. 한번 한국 역사를 배워봐서 알잖아요. 우리는 정말 미안하지만 변방의 조그마한 그런 국가였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한국이 세계 10등에 육박해가고 어떤 분야에서는 세계 1등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단군 이래로 제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최고로 행복합니까? 100점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예? 50이면 너무 낮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우리가 평균할 때 70이 돼야 C 학점이라고 해서 이제 패싱 그레이드가 됩니다. 70점은 돼야 이제 저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70점 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단군 이래로 제일 잘 살게 됐는데 80점 B 학점, 90점 A 학점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64점이면은 그 C와 D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 패싱 그레이드라고 하는 우리 통과할 수 있는 C 학점이 안 되는 거죠. 즉 과락되는 학점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아니 뭐 다 1등 하고, 제가 교회도 이렇게 크게 옛날에 우리 당시 조그맣던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이런 데서 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행복 지수가 64점 70점도 못 된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가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는 얼마나 될까? 한번 봅시다. 그래, 넘어가요. 덴마크인데 97점이라고 그래요. 뭐, 덴마크는 뭐, 사실 관두고라도 우리가 아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우리 생각할 때 굉장히 못 사는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의 행복 지수가 우리보다 높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친구들 모여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다 잘 사는데 사람들이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잘 사는 건 인정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는 거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그 1971년인데, 그때 제가 세운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올 때 내 자가용 타고 돌아오리라 이런 꿈을 꾸었어요. 근데 요새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웃을 거예요. 자가용은 못 배울 건데. 그때는 자가용을 탄다는 게 굉장히 정말 어떤 성공한 사람이라 이런 내 나름대로 세운 목표가 내가 나중에 저기 대학 마치고 이제 출세해가지고 집에 올 때 내 자가용 타고 돌아와야지. 그게 그때 내 꿈이었어요. 근데 요새 아니 말로 이 알바하는 학생도 자가용 타는 세대 아닙니까? 그만큼 행복해졌나요? 나는 그때 정말 어떻게 보면 전 엘리트에 속하는데 엘리트 학생이 꾸는 꿈이 자가용 타고 돌아오는 게 내 목표였는데 그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꿈을 여전 뭐 여러분들은 꿈을 안 꿔도 자동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시대에 사는데 행복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정말 1등 또 꼴찌로도 1등 하여튼 한국은 했다면 양쪽에서 1등을 해 중간을 가는 법이 없는데 어쨌든 결론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예. 자, 나는 어느 세대에 속하나 하는 걸 또 한번 해보죠. 세대를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뭐 전후 세대, 이렇게 베이비붐 세대, 그 앞전 세대, 우리 부친 세대나 뭐 할아버지 세대 다 그건 좀 차치하고 이제 그 우리 시대로 넘어가면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좀 풍요로워지기 뭐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따지면 전후 2차 세계대전 후부터는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세대입니다. 근데 한국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한국 동란 후의 세대들이 산업의 역군들인 세대입니다. 참 산업화의 주역들이 됐죠. 그래서 금년부터 이제 이분들이 은퇴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55세가 한국이 되게 은퇴, 뭐 저희 같은 건 65세로 되어 있지만 어떤 직장에 따라서는 55세가 이제 은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X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는 어떤 그 가족이나 이런 어떤 책임감 그런 걸 갖고 살았지만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 다음 세대는 자기 개인의 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세대, 자유분방한 세대. 그 다음에 N세대. 여러분 아시면 아날로그 시대, 아날로그 세대냐, 디지털 세대냐, 이제 이걸 가지고 또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죠? 컴퓨터를 쓰느냐, 안 쓰느냐. 네트워크, 예. 그 다음에, 신문에 보니까 G세대라고 최근에 그룹을 또 다시 N세대 중에 구분을 해서 G세대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글로벌, 세대. 정말 해외 어학연수도 좀 갔다 오고, 이런 세대들. 예. 아이폰 세대. 작년 말에 드디어 아이폰이 국내에도 출시됐죠. 이 중에 아이폰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이폰 갖고 계신 분 있어요? 한 번도 이거 못 보셨습니까? 내 혼자만 아이폰 세대인 것 같은데. 이게 작년 12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지금 화두가 모든 게 그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간다. 여러분들 알거든. PC,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PC 하다가 드디어 이제 손안에 PC가, 그 컴퓨터가 되는 이런 아이폰 시대로 넘어간다. 그래서 아이폰 세대. 저도 지난 25일 날,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걸 받아가지고 열심히 해보니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 88만 원 세대라는 건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어요? 88만 원 세대는요, 요즘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취직을 하면은, 물론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이제 그 취업이 잘 안 되고 임시직이나 이런 거 하면 평균적으로 88만 원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88만 원 받아가지고 살기 괜찮은가요? 안 될 것 같죠. 힘든 세대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자가용 사는 거 별 문제 아니고, 뭐 인터넷 쓰고, 뭐 아이폰 쓰고 다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88만 원 받아가지고 부모님, 여기 그 자녀 키워본 그 부모님들하고 분명히 아실 겁니다.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난 중학교밖에 안 나와도 지금 제 친구들 여기 와서 보니까요. 정말 초등학교, 뭐 그분들 제가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닌데, 여기 그 그냥 그 울산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지금 현재 보니까 회사에서 1억 연봉을 받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녀들은 당연히 대학원까지 시켰는데 취직이 안 돼가지고 88만 원 세대로 전락하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지금 대학을 나와가지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기업체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퍼센테이지로. 그죠? 저희 대학에도 보면 지금 제 비서로 있는 아가씨가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무보조로 들어왔거든요. 사무보조라는 자리는 사실은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출신자들을 쓰려고 만든 자리가 사무보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를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지금 앉아있어요. 나는 좋죠. 그런 학력 있는 사람이 와서 앉아주니까 좋은데, 그 사람 입장에서, 또 부모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대학원까지 시켜놨는데,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잡으니. 그렇잖아요? 그게 88만 원 세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행복 지수, 아까 한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다 그랬는데, 그것도 연령별로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것 같아요? 누가 제일 불행해요? 20대가 제일 불행하죠? 그 참 희한해. 20대가 제일 발랄하고, 제일 참 어떤 패기 있고, 제일 행복해야 될 시대 아닌가요? 근데 통계적으로 나타난 걸 보면 20대가 제일 불행한 걸, 한국 사람이 아까 내가 전반적으로 다 불행한데 그 중에도 20대가 특히 더 불행하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자, 또 넘어갑시다. 한번 보십시오. 20대가 사망하는 제일 큰 요인이 뭡니까? 예? 장로님 뭐 같아요? 20대예요, 20대. 15세 말고. 예. 예. 자살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예. 그게 제일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20대에서. 예. 아까 그 얘기가 이걸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아니, 젊은 사람이, 아니, 뭐, 생때까지 젊은 사람이 주면 패기발랄하게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자살하는 율이 제일 높은 게 저기고, 불행 지수가 제일 높은 게 저기니까 심각한 문제잖아요. 아니, 아까 내가 말했지, 한국이 우리 때는 정말 못 살아. 부모들이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얼마나 못 살았는데, 야, 너는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큰 좋은 집에, 좋은 아파트에, 자동차도 그냥. 그런데 왜 저렇게 불행한가, 20대가. 자, 뭐, 새해가 지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런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예. 근데 제가 직원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질문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랬는데 무슨 복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냐? 복이라는 게 뭐가 알아야 내가 정확히 받지. 그냥 막연히 복 받으세요. 그러면 무슨 복을 받을까? 그래서 복이라는 게 뭔가를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막연히 좋은 게 좋으니까 뭐 받으세요. 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뭘 받으려면 뭘 알아야지. 그 복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 복을 받든지 말든지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거나 말거나.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무슨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가? 또 어디 가서 받는데 그거를.
그럼 내가 아이폰을 받아야 되겠다 해주면 아이폰을 어디 가서 받을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복을 받을지도 모르고, 무슨 복인지도 모르고, 또 어디에 가야 받을 수 있는 건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받아요? 내가 시비를 걸려는 게 아니고 내가 직원 보고 그랬어요. 야, 무슨 복을 받을까? 어디 가면 받지? 그런데도 여러분 자꾸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실래요? 사실 서양말에서 아까 장로님 말 해피 뉴 이어 이거는 받으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죠? 그냥 좋은 새해다 이런 뜻이지 그게 뭐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러는데 복이 뭔지에 대한 그것도 모르고 또 어디서 누가 주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받아요? 정말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또 그 복을 왜 받으려고 그러는지. 자, 그래서 제가 하려는 말은 이겁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복을 많이 받으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자가용을 하나 사면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사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자가용을 하나 사면은 정말 난 출세했을 것 같고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이 난 내 어릴 때 그 꿈이 그런 것이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런 걸 다 해도 사람들이 행복하기는 그냥 불행하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 지금 20대들은 제일 불행하고 자살률이 제일 높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우리가 뭐 어디서 무슨 복을 받을지를 난 몰라서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복이라는 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게 좋다면 좋은 거를, 이걸 제가 여러분들이 주겠습니까? 이 좋은 거를요? 내가 갖고 있지. 안 그래요? 혹시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 오히려 더 이걸 간지하죠. 그렇죠? 복이라는 건 내가 만드는 것이 누가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쓰기 싫은 거는 물론 주겠지만 그건 복도 아니죠. 정말 그것이 진짜 복이라면, 귀한 것이라면 아무도 그거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려고 그래도 안 주려고 그러는 거죠. 정말 내가 투정을 하지, 노력을 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복을 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직원들 보고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말고 복을 만듭시다. 예. 금년에는 복을 좀 많이 만듭시다. 이렇게 인사를 우리 바꾸자. 내가 안 만드는데 누가 줍니까? 만들려고 그래도 귀해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귀한 거는 내가 얻으려고 막 투정을 해도 잘 안 되는 게 귀한 것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갖다 던져주는 그런 쓰레기밖에 안 되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뭔가 넘어가면은 정말 나답게 산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뭐 자가용을 사는 것이든 아파트를 더 큰 걸 사든 더 좋은 대학을 가든 인류 직장에 취직을 하든 어쨌든 내가 나답게 사는 거. 그거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과목을 만들기를 What is I라는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그 식사하시면서 여러분 대학에 다니면 뭐 철학 개론, 심리학 개론 이런 거 있지만 저는 그런 과목 다 없습니다. 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뭐 영어로 말하면 Who is I? 이제 만약 하면 그렇지만 저기서는 그 내라는 것이 뭔가? 이거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뭔가? 내가 왜 이렇게 풍요한 집에 우리 풍요한 세대에 살면서도 왜 불행한가? 문제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가르치려고 해서 만든 게 What is I라는 과목이에요. 뭐 심리학, 개론, 철학 개론 그거 아무리 배워야 저런 것에 답이 없다면 그건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저런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도대체 뭔가? 나답게 산다는 게 뭔가? 궁극적으로 따면 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예. 그래서 결국 나답게 산다 이런 걸 다른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행복이라는 거죠. 행복하게 산다 이런 것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10조에도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거는 역사적으로 미국 독립 선언문에 토마스 제퍼슨이 저런 말을 썼어요. 그 밑에 제가 원문을 써놨는데 그거 보면 이거는 endowed by their creator.
우리말로 하면 천부인권설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준, 크리에이터, 창조주가 준 뺏을 수 없는 unalienable이라는 그런 뜻은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그런 권리. 행복 추구, pursuit of happiness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창조주가 주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건 뺏어갈 수 없는, 뭐 국가든, 여기서 누구라는 건데 국가나 다른 사람이나 뭐 부모나 이런 사람이 뺏어갈 수 없다. 누구도 이거는 뺏어갈 수 없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는 창조주가 우리 보고 해피하게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다 불행하게 산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예.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 좀 이제 나타난 사람들을 가지고 이 마이크가 저 밑에도 있습니까? 누가 마이크를 들 수 있나요? 예, 마이크 저 밑에 학생인데 누가 하나 줬으면 목소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하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제가 여기 몇 명을 그냥 가지고 사람들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다 누구나 개인 여러분 여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행복하고 싶다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행복을 다 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를 지금 봐야 되는데 한번 예를 몇 개를 들어보십시다. 자, 윤심 그다음에 넘어가세요. 뭐 연세 드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윤심덕이라는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가수가 있었어요. 이 가수가 1926년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기 한참 전에 저도 태어나기 전에 현해탄에서 새벽 4시에 일본에서 오는 그 여객선을 타고 오다가 아침 4시에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었어요. 자살하기 전에 그 사람이 히트한 노래가 사이 찬미라는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까 제가 그래서 목소리 좋은 분 하나. 예? 예. 광막한 황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려 가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이 나를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괴로움이다. 허영에 빠져서 날뛰는 인생아, 너 속았음을 내가 아느냐? 근본 세상은 너에게 허무니 너 죽은 뒤에도 세상은 없도다. 예. 윤심들 제가 보니까요, 평양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답니다. 경제적으로는 좀 가난했지만은, 부모님이 굉장히 그 신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평양 숭의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의사나 교사가 되려고 공부를 했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에, 여자로서 학생이 서울에 와서 의사나 교사 아마 여자로서는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위해서 시골에 여러분 상경을 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다가 자기가 음악에 취미가 있어가지고 조선 총독부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아가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생각하면 국비 장학금 받아가지고 유학을 간다. 집에서 지금 돈 보태줄 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국비 유학생을 받아서 청운의 꿈을 품고 일본에 가서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가수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금이환향이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돌아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 가수로서 데뷔를 했는데 취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혼담 같은 것도 깨지고 그래서 굉장히 낙심하는 중에 유부남을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다가 현해탄에서 두 사람이 다 동반 자살을 한 그 경우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말하는 신여성으로서 행복을 추구한 것이죠. 참 이 교육을 통해서 내가 의사도 될 수도 있고 교사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소프라노 가수로서 정말 이렇게 해서 성공을 위해서 끝없이 추구해 갔었는데 그 결말은 이 노래에서 나타난 것처럼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건 괴로움이다. 얼마나 괴로웠길래 자살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 성공을 따라서
가던 그 끝이 괴로움으로, 그것도 자살로서 막을 내리는 그런 비극적인 걸 봅니다. 물론 성공한 사람들도 많겠지만 성공을 가다가 참 안 된 케이스, 경우가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성산문. 성산문 아시죠? 예? 예, 단종 복위 하다가 사육신으로서 이제 그 마지막 그 사형을 당하는 그런 끌려가면서 쓴 시가 이것입니다. 자, 이것도 누가 하나 목소리 좋은 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이게 인문학이라는 겁니다. 난 경영학 교수지만도 우리가 인문학의 소양이 없다. 그래서 북소리 둥둥 내 목숨을 재촉하고 뒤돌아보니 해는 뉘엿뉘엿지네. 황천 가는 길목에는 주막도 없을지니 오늘 밤은 네 집에서 이 밤을 세울고. 예, 한번 생각해. 이분의 지금 연세가 39세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자기가 그때 당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새 같으면 뭐 왕을 위해서 내 목숨을 왜 버리,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 버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정말 그때는 왕이 요새 말에 여러분 뭐 우리 교회를 말하면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내 사고나 모든 행동이 모든 게 왕에게 맞춰져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말로 뭐 저기 단종 아니고 세조인데 충성을 바꾸면 돼요. 그 사람도 왕이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한 신하로서 내가 한 임금에게만 충성을 하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참 어떻게 보면 너무도 그 지조가 아름다운 것인데 그 가는 결과가 참 비참하잖아요. 저 거꾸로 정말 그렇게 가면서 야 나는 정말 지조를 지키고 간다. 그래서 천당에 아니라 황천에 가서 내가 그 세종대왕의 신하였으니까 세종대왕인데 나 당당히 설 수 있겠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가는 길이 굉장히 쓸쓸하잖아요. 그죠? 당당하게 정말 충신이면 충신답게 정말 죽는 순간에도 야 나는 오늘 저녁에 죽어서 정말 내가 가서 선대 왕들을 대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지조를 지키다가 죽다가 왔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오늘 밤에 이분이 걱정하는 건 뭐죠? 가다가 오늘 밤에 어디 가서 머물고 여러분 서울에 출장 갔다가 오늘 어느 하숙집에 가서 아니면 여관에 가서 자야 될지 여관이 있을까? 너무도 쓸쓸해요. 그죠? 천상병 시인은 들어보셨습니까? 예. 자, 이것도 목소리 좋은 학생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느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굉장히 가난한 시인이죠. 그죠? 돈 한 푼 못 버는 가난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청상병 시인이 부인이 하는 그 찻집이 인사동에 가면 조그마한 찻집이 귀천이라는 조그마한 아직도 그 찻집이 있어요. 인사동 한번 가시거든 그 귀천이라는 그 찻집을 한번 가보세요. 조그마한 그 있는데 그 지금 그거 믿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나는 먹을 거 걱정 없다. 우리 마누라가 찻집을 하니까 먹을 거 없고 내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담배 사주고 막걸리 먹고 싶으면 막걸리 사주고 집 있고 애가 없으니 걱정할 필요 없고 너무 아니 이거는 또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이 보면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예. 근데 제일 끝에 가서 그래도 든든한 말 한마디 했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백이 있다. 거꾸로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닌데 이렇게 든든한 백이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낙천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넘어갑시다. 유치환 시인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청마 유치환? 예, 장로님 들으세요. 그거 좀 읽으시게. 깃발을 읽어야 되는데. 행복에 대한 주제라서 제가. 그래요. 예.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 또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뵈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을 행함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왔은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도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다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 곁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망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 또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 아멘. 아유, 장로님과 아주 낭만적인. 예. 이건 그 유치환, 청마 유치환 시인이, 이영도라는 그 시조 시인에게 보낸, 그런 5,000편에 달하는 시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만은, 어쨌든 행복을 제가 말했더니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분은 지금 뭐 미안하지만 연애질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은 여러분 뵙겠습니다. 유부남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되는 이영조 씨는 과부입니다. 예, 넘어가십시다. 자, 예. 지금 여러분들이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저쪽 중동 쪽에 보면은 이제 그 자살 테러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탈리반으로 대표되는 그 자살 테러단, 알카이다 뭐 이런 것들. 사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배에다가 폭탄을 메고, 예전에 우리가 일제 때 가미가제라 그래서 정말 천황을 위해서 비행기에다 폭탄을 싣고 그냥 자기가 자살 특공대를 했는데, 오늘날 같이 개화된 세상에 젊은 사람이 그것도 배에다가 폭탄을 메고 돌기 위해서 자기 몸이, 이런 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끝없이 지금 쏟아져 나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게 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순교를 통해서 죽으면은 천당에 가서 아리따운 77명의 아가씨를 데리고 저 부인을 데리고 산다. 그러니까 아마 어떤 분들이 이 땅에서 마누라 하나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71님을 먹이려면 어쨌든 저런 걸 믿고 자기 몸을 던진다. 이건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인데 누가 와가 아니 뭐 기독교적으로 얘기했어. 야, 너 이렇게 자살 특공대 하면은 천당으로 직행하는데, 천당 가면 2층 집 지어주고 막 골프장 옆에 큰 집 지어준다더라. 그런 거 믿을 사람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근데 어찌해서 저런 거를 믿고 젊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날릴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하는 이유가 잘 살아보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천당에 가서 잘 살겠다. 참 아니지요. 어쨌든 저런 사람이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니까요. 예. 자, 넘어갑시다. 최근에 또 보니까 일본의 어떤 의사가 주로 말기 암 환자들을 취급한 치료하는 의사인데, 쭉 말기 환자들이 뭐 치료를 해도 다 돌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만나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도로 병이 회복된다면 뭘 하고 싶어요? 정말 제일 후회되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25가지를 추출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25가지 후회라 이런 건데 제가 25가지는 다 적을 수가 없어서 그냥 한 10개만 위에 있는 걸 적어봤습니다. 뭐 그냥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떤 것 같습니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쉬운데 사람들이 그거 안 해봤다고 후회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위에 저런 거 하기 저거 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든다거나 엄청나게 뭘 해야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내가 그거 참 살아보면서 그런 것도 못 해보고 근데 읽어보면 참 별거 아니거든요. 저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뭐 특출해야만 하는 거 아닌데 저런 건 못해서 후회한다.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 거야.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면 되지. 근데 죽을 때 돼가지고 후회한다 그러니까 참. 제가 직원들인데 제 있는 지금 직장에 사무실 3층에 있습니다. 지금 5층 빌딩인데 3층에 제 사무실이 있거든요. 아침에 내가 같이 일하는 직원이 16명 있는데 이제 같이 되게 출근 시간에 좀 사람들 만나죠. 그러면 엘리베이터에 다 엘리베이터로 가죠. 그죠? 내가 이리 와. 걸어 올라가자. 3층은 이제 걸어 올라갑니다. 그럼 3층에 왔으니까 사무실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야, 5층 가자. 그럼 깜짝 놀라죠. 그저 걸어오면서 자기 그러는데 5층 가자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속 들어가 버립니다. 아예. 저는 5층을 갔다가 도로 3층을 내려가죠. 왜 그럴까요? 예? 그렇죠.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데 특별히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여러분 아시면 다 내보다 젊은 사람들인데 다들 하는 얘기가 운동 좀 해야 되는데요. 운동할 시간이 없네요. 아까 그 후회하는 사람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할 수 없는 걸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 하면서 결국 후회하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시간 드는 거 더 뭐 있습니까? 3층까지 걸어 올라가면 되지. 그리고 저기 또 올라가 2층, 5층까지 기왕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되잖아요. 저는 저기 뭐 본관이나 어디 가도 꼭 엘리베이터를 걸어 다닙니다.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근데 대학생들도 꼭 보면 3층에 있는 식당 갈 때도 거기 딱 서서 올라가지 걸어가는 법이 없어요. 걸어가면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 구영리 22층에 살아요. 한때는 22층을 걸어 다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22층 걸어가니까 7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얼마 안 걸리잖아요. 사실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22층을 걸어가던 제가 한번 우리 이종 사촌이 불구사에 사는데 갔었어요. 방문을 갔는데 집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는데 굉장히 미안해해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집이 5층인데 옛날 아파트는 5층까지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야 된다고 굉장히 미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난 22층 걸어다니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운동할 시간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점심 먹고도 좀 그러면 되는데 안 하거든요. 근데 안 하면서 운동할 시간 없다. 저 끊어놨는데 못 가요. 제 친구들이 대학 교수들이 참 많아요. 하여튼 저희 때는 교수들이 많은데 내가 가까이 지낸 친구들이 2명이나 그러더라고요. 나 빨리 은퇴하고 싶다. 조기 은퇴 있으면 명퇴 있으면 자기는 당연히 그거 하고 싶다 그래요. 그 친구 하나는 요새 신문에 이름도 날 정도로 그런 괜찮은 친구입니다. 근데 막 강의하기 싫어 죽겠고 난 은퇴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데 그랬더니 나 은퇴하고 그냥 여행도 좀 하고 좀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속으로 말은 안 했어요. 나는 65세, 난 70세까지 일하고 싶은데 제가 일을 많이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는 대학교 가서 강의하고 이게 너무 좋은데 제가 시립대학에 와서 강의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즐기는 거 하려면 돈을 내고 해야 되죠. 당구 치는 거 좋아한다고 당구장에 가면은
돈 내야 되잖아요. 노래방에 가서 돈 내야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려면 돈을 내고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근데 나는 내가 좋은 걸 하는데 돈을 주니까 더 좋다 그랬어요. 이 옛날에는 따블이라 그래서 택시 같은 거 탈 때 급할 때는 따블로 준다. 2배로 준다. 이게 따블인데 절금이 2배죠.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이런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정말 내가 돈을 내고도 하고 싶은데 월급 받아가면서 하니까 더 좋잖아. 근데 사람에 따라가지고 내가 가까운 친구들 2명이나 나 빨리 은퇴하고 싶다고 강의하기 싫어 죽겠다고. 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를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거 빨리 때려치우고 여행하고 싶다. 아니 안 때려치워도 대학 교수가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여기 와 있으면서 교수로서보다도 행정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 납니다. 방학이라고 그래서 방학이 따로 없거든요. 저는 직장 생활하고 꼭 같습니다. 근데 다른 교수들은 방학이 있죠. 물론 젊은 교수들은 연구를 안 하면 요새 살아남지 못합니다. 방학 때가 더 바쁘지만. 이제 저같이 다 된 사람은, 제 친구들 같이 그런 친구들은 그냥 놀아도 아무도 안 말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여행을 못하니까 은퇴를 하고 싶다. 그럼 뭐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방향을 바꾸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안 고치고는 은퇴를 해야만. 근데 내가 그걸로 은퇴를 해도 여행 별로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예. 자, 이 시를 아시는 분 있나요? 가지 않은 길.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저 문학 청년이 문학도였는지 모르겠는데 장로님 저거 좀 들으세요. 다시 한번 읽게. 완전 오늘 장로님 실력이 다 드러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참 잘하네요. 얘가. 가지 않는 길, first, the road not taken. 노란 숲속에 길이 2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2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불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2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면 이야기할 것입니다. 수속에 2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예. 아멘. 아주 정말 좋은,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그런 좋은 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금 가는데 길이 2갈래가 나 있어요. 근데 한쪽은 보니까 사람이 많이 다닌 길이고 한쪽은 사람이 덜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다닌 길을 한참 보고 있다가 사람이 덜 다닌 길로 갔다. 그리고 먼 훗날에 참 그 길이 여기 뭐 인생길이라고 뭐 등산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말 먼 훗날에 가서 되돌아보니까 그때 2 길이 있었는데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 길로 갔기 때문에 달라졌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우리 때는 이게 교과서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정말 학생은 다 아는 그런 시였습니다. 자, 예. 여기서 한번 이제 이 시를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제일 끝에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랬잖아요. 이 시를 번역하신 분은 피천덕 영문학 교수입니다. 영문학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얼마 전에 돌아가신 피천덕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번역을 했다. 제 말은 그 말인데. 어쨌든, 여기서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젊은 사람이, 여러분 나이에
지금 이제 내가 길을 가는데 내가 의사가 될까? 아니면 선생이 될까? 음악도가 될까? 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야, 이리 가면은 다들 성공하는 길이, 쉬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난 이쪽으로 뭐 의상 디자인을 가야 되겠다. 이런 길을 택했다. 그래서 그 길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어느 시점에 돌아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할 것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느낌이 한숨을 쉬며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습니까? 아, 내가 그 길 잘못 택했어. 이런 것 같아요. 아니면, 야, 그 길 잘 갔어. 이런 뜻인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장로님 어떤 것 같습니까? 고생을 많이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그래도 잘했다는 그런 포만감, 기분 좋은 느낌을 가지는 예. 여기서, 예. 자, 앞으로. 예. 한숨이라고 되어 있는 걸 영어로 보면 shy라는 단어가 SIGH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hy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숨 쉬는 거, 한숨이라는 건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숨을 쉬면서 잘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숨이라는 건 그 후회하는 것을 한숨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내가 괜히 그 길로 가고 고생을 진짜 하고 말이야. 내가 좀 편한 길로 갔을 걸 괜히 이 길로 왔다. 후회하는 게 한숨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야, 내가 힘든 문수산 등산, 야,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근데 덜 뒤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찬바람 맞으면서 울산 시내를 쫙 내려다 보니 너무 기분 좋잖아요. 이야, 내 해냈구나. 이거는 한숨이라 그러면 그런 기분이 안 나오죠. 안도의 큰 숨을 쉬면서, 야, 내 해냈어. 이건 한숨이라 그러면, 한숨이라는 표현은 아무래도 좀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지만은, 이루고 난 뒤에 어떤 성취감에서 나오는 큰 숨. 사실은 그 번역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안도의 큰 숨을 쉬며, 정말 내가 이제 드디어 해냈다 하는 그런 기쁜 마음에 사는 것이지, 내가 괜히 고생만 진짜 하고 말이지, 거기로 왔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번역을 보면 좀 그렇게 보여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타이틀이 The Road Not Taken, 그러니까 가지 않은 길이라 그랬는데, 사실 그 제목이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포커스가,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가지 않은 길로 갔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도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당당하게 내가 택한 길, 두 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더럽게 간 길, 고생이 좀 되지만은 성취감이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길로 갔다. 내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제목도 차라리 내가 택한 길, 이게 더 당당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주문을 한번 해보고, 굉장히 제가 유명한 시를 갖고 무슨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기왕에 저 시를 아까 말 행복, 즉 내가 하고 싶은 사람답게 살겠다, 정말 내답게 살겠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내가 택한 길, 그래서 고생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 과정에 그런 것들이 내게 많은 어떤 성취감을 줘서 내가 정말 안도의 어떤 큰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렇다면은 그 과정이 힘들었던 그건 다 문제가 안 돼. 그런 것들이 정말 내답게 사는 것이지. 쉬운 길로 갔다고 해서 그것이 꼭 행복한 길은 아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아까 그 길에 다시 우리가 어떤 길, 여러분들이 그 젊은 나이에 많은 선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젊음의 특권은 선택이 많다는 겁니다. 예. 나이가 이제 가면 갈수록 어쨌든 자꾸 좁아지잖아요. 그죠? 선택이 많이 없어지죠. 지금은 아까 윤심덕이 안같이 의사도 될 수 있고, 교사도 될 수 있고, 내가 음악가도 될 수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야, 내가 의과대학을 갈까? 아니면 공과대학을 갈까? 아니면 경인대학을 갈까? 법과대학을 갈까? 뭐, 길이 많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되려는지. 자, 이게 환경인지 아니면 선택인가? 아까 윤심덕 양이 그렇게 정말 그때 당시로서는 어떻게 최고의 어떤 선택받은 길을 왔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결국 자살하게 된 것은 그 사람이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서 그럴까? 아니면 그 사람의 선택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일까?
난 그런 걸 생각해 보죠. 참 운이 없어가지고 어쩌다가 보니까 유부남하고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을까? 참 운이 없어. 이렇게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선택이 결국 그렇게 간 것인지. 자, 두 갈래 길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사람들 따라 줄줄줄 많은 사람 가니까 아유, 막 이걸로 따라가자. 그냥 환경으로 볼 수도 있겠죠. 아, 내가 좋은 집에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가라 그러니까 그거 갖고, 아, 또 뭐 우리 누가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다 먹어. 난 뭐 그렇게 됐었어. 사실 요즘 그 아까 말 N세대, 뭐 G세대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지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게 환경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자랄 때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불행했었어요. 불행했다기보다도 열악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환경이 굉장히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환경 속에서 뭐 이명박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굉장히 고생하면서 뭐 군밤 장수도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선택이 확실하게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굴하지 않고, 아, 난 뭐 군밤 장수하다가 군밤 장수로서 내 성공해야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자기가 그 환경을 거부하고 선택을 한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환경 속에 있다가 환경 속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못하지만 이건희 회장 같이 이건희 회장 집에 아들이나 딸로 태어난다는 건 굉장히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 딸이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건 환경이 그렇게 좋은데도 자기가 선택을 그쪽으로 한 거란 말이죠. 항상 우리가 이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 정말 우리 집에서 나를 조금만 더 도와주시고 어학연수도 좀 보내주시고 조금만 더 밀어주면은 환경이, 그죠? 또 환경이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이 돼야 되죠. 물론 환경이 나빠가지고 내가 죽으라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쪽이 다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만 많은 경우에 제가 보면 사람들이 하지는 않고 환경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누가 성공을 했다면 아, 그 사람 운이 좋았어. 그 사람이 다른 즉 환경으로 그 역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뭐 이래서 성공한 거지. 근데 깊이 들다 보면 결국엔 저는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물론 환경적인 요인을 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20세가 넘었으면서부터는 이제는 선택이 더 중요한 시대에 왔다. 환경을 더 이상 변명하기보다는, 제가 환경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저는 변명이라고 보고 싶어요. 이제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지, 아, 뭐 이렇기 때문에 나 이런 못해서, 그건 변명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정말 제가 대학생들 만나면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좌우명이라고 그러죠. 누가 한번 영어 잘하는 학생 하나 읽어볼래요? 누가 자신 있습니까? 마이크 좀. 저기 빨간 옷 입은 학생 좀 주세요. 예. 마이크 주십시오. 그 위로 올려야 돼. 선을 위쪽으로 올려. 한번 읽어보세요. 요새 뭐 한국 학생들이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던데 뭐. 이 병영교회 청년회 한번 읽어보세요. What happens is not as much important as what your attitude towards what happens is. 예, 이 말은 뭐 영어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어나는 어떤 일보다도 그 일어난 일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꼭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거를 들려줍니다. 저도 저거를 제 좌우명으로 삼고요. 아까 제가 말 우연인가 선택인가, 선택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어떤 일이 일어나서 뭐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변명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뭔가, that make a difference. 그게 차이를 만든다.
내가 그 어떤 일어난 사건, 환경,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180도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예. 헨리 나우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예, 굉장히 그 기독교 명상가로서 정말 많은 책을 쓴 유명하신 분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책을 많이 썼는데 하버드 대학 신과대학 교수로 있다가 마지막에는 그 캐나다에 있는 장애우 돌보는 기관에 가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책을 정말 많이 썼는데 여러분 그 명상가이기 때문에 많은 좋은 그 크리스찬들에게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 지금 여기에 하는 그런 책이죠. Here and Now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안 보셨다면 한번 꼭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좋은 책입니다. Here and Now. 거기서 뭐 많은 그 얘기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특히 제가 그 책 중에서 권해드리고 싶은 그 ought and ifs, 즉 과거에 대한 후회. 아, 내가 그렇게 안 했었으면, 그때 거기를 안 가고 이렇게 갔었으면, 그때 이렇게 안 했으면, 끝없이 과거에 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if,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했다가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끝없이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5분 후, 10분 후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근데 끝없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뭔데? 지금은 없어요. 그 사람인데는. 근데 나우엔의 말은 지금 여기에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과 이 장소 이것이 이것만이 내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내가 여기서 뭘 하는지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것만이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 미래나 과거에 대해서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래야 행복한 사람, 정말 나답게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뭐 제가 여기 하나 그냥 이제 대학에 저는 지금 그 강의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생들이 어사인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 학생들을 이렇게 25명씩 잘라가지고 교수들에게 지도교수제라 그래서 강의하는 거 말고 교수들에게 이제 그 지도하라고 이렇게 맡깁니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저는 학생들이 제가 지도하는 학생이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를 하겠다고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었어요. 그 중에 뭐 댄스 동아리도 찾아왔고 기독교 동아리, 벤처 동아리, 시사 토론 동아리 이런 그 동아리들이 이제 제보고 지도교수를 해달라고 왔는데 저는 그 다른 교수들을 어사인을 해줬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지난 그 2학기 마칠 때쯤 내가 가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불행하다, 즉 행복하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뭐 아시면 댄스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 벤처, 시사 뭐 여러 가지 동아리가 많습니다. 음악 동아리 뭐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거 많이 있는데 그런 거 한다고 행복하겠는가? 물론 행복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뭔가 취미생활 하는 그런 것도 되겠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연락이 되는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동아리 하나 만들자. 그래. 어떤 거예요? 그래서 사살모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사살모가 뭔데요? 그래서 사람답게 살려는 모임을 하나 만들어보자.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불행하냐? 제가 왜 불행하다는 걸 느꼈냐면 그 위에 있는 그 이런 유니스타 현상수배라고 저희 직원이 저희 전 도서관 전산실 학습 지원센터 이런 걸 내가 다 담당을 하는데 저희 그 도서관에 그 사서가 이제 도서관에 와서 떠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막 게임을 하고 이렇게 음식 먹고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이제 주의를 해도 잘 안 되니까 그냥 재미있게 그렇게 그 학교 안내판에 공고를 냈어요. 이런 유니스타를 현상 수배한다. 도서관에서 음식 먹는 사람, 도서관에서 게임을 하면서 남을 방해하는 사람, 뭐 이제 이런 걸 담배 피는 사람, 뭐 이런 걸 이제 현상 수배한다 그랬는데 우리 직원이 하루 오더니 치사님 깜짝 야단 났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학생들이 막 엄청나게 지금 댓글을 따라 난리를 했는 거예요. 그걸 가져와봐라 뭔데 그래.
근데 우리 직원이 저렇게 그 현상 수배한다고 올려놨더니 학생들이 이제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어떻게 학생을 현상 수배를 하냐. 그래가 학생들을 그냥 우습게 본다. 이제 별의별 소리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난리가 났다고. 100몇 개가, 170개가 붙었다고 와가지고 이제 난리를 치기도. 그래서 거기 제일 이제 부정적으로 굉장히 뭐냐 이런 게 쓴 학생들 제가 5명을 불렀어요. 우리 그 비서를 시켜가지고 얘들 연락해가 데리고 와라. 한 학생이 딱 올린 학생이 울산 학생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기 가면 벽보에 강도나 살인사건 수배범이라는 걸 붙어놨잖아요. 그죠? 현상금 해가지고 누구 수배한다고. 너 그거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니? 왜 국민을 수배합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 여기에 수배하는 거는 도서관에서 담배 피고 컴퓨터 해가지고 옆에 방해한다고 다른 학생들이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제재하자고 만든 건데 왜 온 학생들을 다 무슨 현상 수배한다고 이렇게 하냐. 그러면 경찰서에서 현상 수배하면 우리 장로님 기분 나쁘다 그러겠어요? 국민을 왜 이렇게 수배하냐고.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기분 나쁘다고 그래? 그건 할 말이 없죠. 근데 하여튼 저는 그런 식으로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러고 막 해놨길래 제가 이제 하나 불러가 얘기를 해보니 결국 그 기본 바탕에 공부하면서 어쨌든 이 쌓인 스트레스가 그런 걸로 나타난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말을 해보면 교수님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어쩌고 들어보면 이제 결국 한마디로 하면 불행한 거라고요. 그죠? 그래, 너 이것이 100% 다 장학금 대죠. 매 학기에 저희는 100만 원씩 줍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 아이패드 이거 하나씩 줄 겁니다. 우리 학생들. 다른 학생들을 보면 엄청 잘해주는 거 아닌가요? 제일 좋은 시설에. 그런데도 하여튼 이 폭발하기 직전에 어떤 그런 스트레스랄까 이런 게 쌓여가지고 그런 걸로 분출이 된 거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참 왜 이렇게 불행할까 애들이. 그래서 내가 작년 가을에 연말에 몇 명 불러가 사살모를 만들자.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눈물이 걸성걸성해요. 그 학생이 울산 학생이 우리가 너무 이렇게 힘들고 그렇다고. 그럼 뭐가 그렇게 힘든데? 제가 그래서 이거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2% 불행한 거죠. 예, 넘어갑시다. 문제를 비판하고 끝없이 제기하고 굉장히 뛰어난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왜? 긍정적인 에너지가 없거든. 이게 뭡니까? 머리띠 빨간 거 딱 띄고 굉장히 뛰어난 것 같지만은 그런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자꾸 더해가야 그것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자꾸 빼는 사람이 돼. 에너지를 잠식시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에너지를 내 하나도 정말 어떻게 살기 힘든데 그래도 서로가 에너지를 주어서 이렇게 좀 더 에너지가 정폭이 돼야 이게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좀 더 나아지는 것이지 에너지가 자꾸 내려가면은 불평불만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이나 제가 기독교 그걸 전파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더 뭘 줘도 감사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친척들이 누가 오면 이렇게 돈을 주지 않습니까? 어릴 때 또 요새는 또 그러죠, 그죠? 누가 이렇게 돈을 주거나 이러면 아니에요. 아닌데요. 하면 와서 막 찔러주잖아요. 그죠? 하면 아닌데요. 그러고 끝이잖아요. 내가 그러지 마라. 이게 굉장히 동양적으로 하면 겸양이죠. 돈을 덥석 받으면 그 신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사례를 치다가 할 수 없이 넣어주니까 당신이 할 수 없이 주니까 내가 받겠다. 그건 감사가 없어요. 그게 무슨 감사가 내가 안 받겠다는데 네가 쫓아와가지고 자꾸 주머니 찔러줘서 나는 할 수 없이 받아가는 것인데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지 마라.
봐서 못 받을 것 같으면 아예 안 받든가. 뭐 뇌물이나 이런 내가 도저히 이 사람이 무슨 목적을 주고 좀 그런 거 받지를 않든가. 내가 봐서 받을 만한 것이면 정말 고맙게 받으라. 주는 사람이 감사함을 느끼게 내가 감사를 표해라. 아, 줘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게 낫지. 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결국 받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없어요, 거기는요. 그래서 당당하게 받아라. 받고, 야, 나 이거 10원 받았으니까 저 사람들이 빚을 졌잖아. 10원 저 사람 돌려줘야지. 계산하지 마라. 그 받은 거를 정폭시켜서 100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사람에게 내가 줘라. 돌려주는 게 아니고. 이런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아까 뭐 세계 1등 가는 조선소를 갖고 있고 내같이 목표를 자동차를 사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안 세워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이 끝없이 불행한 이유가 나는 거기 있다고 봐요. 내가 가진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 저거는 내 마음가짐에 아까 내가 후회한다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 좀 더 감사할 거를 그때 좀 더 사랑할 것을 그때 좀 더 겸손할 것을 아까 보면 다 그런 거였잖아요. 그죠? 지금 하면 되지. 더군다나 젊은 20대 해야 되지. 40대 50대 하지 말고 지금부터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내가 무슨 돈이 많아서 나눠주고 그러지는 못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못할 거 전혀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제가 우리 학생들이 뭐 이메일을 쓰거나 이제 어떤 내인데 상담을 오거나 하면 꼭 제가 써주는 그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아니, 그 전을 돌아갑시다. 마지막, 예. 여기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이거를, 영어로 한번 보십시다. Dear friend, I pray. 여기 한국말로는 간구하노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기도하노라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야, 뭐 간구하노라 그러면 목사님이나 내가 간구를 하지, 감히 간구하노라. I pray. 그냥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 기도야 내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난 기도한다. 뭘 기도하는데? You may enjoy good health. 건강을 유지하도록 기도한다. 그리고 all may go well with you. all things. 모든 일이 한국말로 범사, 뭐 시험을 치는 것이든 뭐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May go well with you. 이렇게 돼 있잖아요. Even as your soul is getting along well. 한국말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보면 물론 저건 뭐 NIV니까 또 다른 성경 구절은 다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다르긴 하지만 NIV에서는 보면은 is getting along이라는 말은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라는 말 아시죠? 진행이 돼 간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다른 게 이런 게 되라 그런 게 아니고 영혼이 잘 되어 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건강하기도 하고 일도 잘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잘 돼야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이 중에 하나만 잘 돼가지고 신체만 건강하거나 세상에 그냥 돈만 많이 벌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 탈레반 같이 그냥 신앙을 위해서 내 몸을 그냥 폭탄으로 던질 만큼 신앙심이 그런 신앙심을 가지거나 이 세 개가 밸런스를 맞추지 않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걸 다시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참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할 때는 경제만 많이 발전하면 행복할 줄 알았고 단군 이래로 한국의 국력이 이렇게 강성한 적이 없는데도 한국의 행복 지수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그 중에서도 정말 축복받은 세대 야 우리 때는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는 그러는 그 20대는 가장 행복 지수가 떨어지고 자살률이 최고로 높고 뭐가 잘못해도 한참 부모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세대가 왜 이런가.
근데 저는 보는 그런 것이 무슨 자동차를 사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얼굴만 바꾸면 내가 해를 등지고 있으면 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돌아서서 해를 보면 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즉 아까 내가 말한 애티튜드의 문제다. 내 태도의 문제지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 난 이래서 불안. 쟤는 참 그런 게 있거든. 그런 것들이 아니다. 결국 내가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떤 태도를 하느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것이 나를 행복해. 그것이 아까 말했죠. 뭐 꼭 사법고시 합격한다거나 의과대학에 꼭 그렇게 하면 들어간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가 그런 게 행복이 아니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을 행복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해야 행복하지 않겠는가. 뭐 이제 더 이상 제가 행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인가, what is I, 나란 무엇인가, 내가 왜 사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어릴 때 신앙을 배웠던 이 교회에 와서 이와 같이 참 큰 교회에 와서 요즘에 참 젊은 세대 정말 경제적으로 풍부한 이 세대에 있는 젊은이들을 두고 행복에 대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눠봤습니다. 정말 진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젊은 세대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